새벽 5시 김영숙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반찬가게 영숙네 밑반찬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28해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무 씻고, 고추 다듬고, 멸치 볶고. 오늘도 어김없이 준호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많이 만들었다. 엄마, 나 학교 가요. 준호야, 아침은? 시간 없어요. 늦겠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영숙은 한숨을 삼키며 식탁에 놓인 차가운 국을 바라봤다. 32. 준호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갓난아기 같은 존재였다.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마친 영숙은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려서 동네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래된 건강검진 기록을 갱신하라고 했다. 나이 들면 기록 관리 잘해야 한대요. 영숙 씨.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점심시간을 맞춰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창구 직원에게 기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영숙님, 1993년 출산 기록도 함께 갱신하시겠어요? 당시 산부인과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기록은 여기로 이관됐거든요. 아, 그럼 같이 해주세요. 별 생각 없이 대답한 영숙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낡은 잡지를 뒤적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름이 호명되고 그녀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기록 확인하시고 서명만 하시면 돼요. 간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 영숙은 익숙하게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1993년 5월 12일 출산 기록 담당 박철민 원장. 산모 김영숙 만 25세 분만 시각 오전 3시 47분 신생아 남아. 체중 3.2kg 특이사항 동일 시간대 타 산모 정밀환과 같은 회복실 배정 신생아 이름표 부착 확인 필요 담당 간호자 최말순. 같은 회복실? 영숙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산부인과는 보통 산모마다 독립된 공간을 주는 게 원칙 아니었나? 더구나 이름표 부착 확인 필요라는 메모는 무슨 의미일까? 저기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간호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옛날 기록이라 저도 혹시 그때 병원이 좀 작아서 그랬나 봐요. 요즘처럼 시설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이름표 부착 확인이요? 아마 신생아 관리 과정에서 체크 항목이었겠죠. 별거 아닐 거예요.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다음 서류를 가리켰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 한쪽에는 이상한 무게가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멍하니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32해 전 그날 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진통이 시작된 건 한밤중이었다. 남편은 야간 경비일로 현장에 나가 있었고 영숙은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만실에 들어간 기억,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새벽녘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 정밀한 그 사람. 영숙은 그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창백하고 지친 표정. 그녀도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나누지 않았다. 영숙은 너무 피곤했고 상대 산모도 말이 없었다. 그런데 왜 같은 방을 썼을까?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나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끄는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다. 텅 빈 거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름표 부착 확인 필요. 왜 확인이 필요했을까? 혹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
영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준호의 갓난아기 사진들, 빨갛게 구겨진 얼굴, 작은 주먹. 그녀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반찬가게 문을 연 뒤 인터넷을 검색했다. 1993년 산부인과 신생아 관리. 이름표 부착. 몇 개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90년대 산부인과 신생아 혼동 사건 재조명 출산 직후 이름표 분실로 아기 바뀐 사례 발견. 영숙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기사 내용이 펼쳐졌다. 1992년 서울 모 산부인과에서 두 신생아의 이름표가 바뀌어 20년간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병원 측은 관리 소홀을 인정했으나 영숙은 숨이 막혔다. 기사 속 사진에는 두 가족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컴퓨터를 껐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왔다. 엄마,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너 혹시 요즘 몸 어디 안 좋아?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준호는 이상한 듯 쳐다봤지만 곧 방으로 들어갔다. 영숑은 혼자 남아 식탁에 앉았다. 혈액형? 갑자기 떠오른 단어. 영숙과 남편은 모두 O형이었다. 그런데 준호는 O형이었다. 당시 의사는 드물지만 가능한 경우라고 했다. 영숙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O형 부모 O형 자녀 가능성을 입력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O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 또는 O형 자녀 출생 가능.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 부모 모두 AA 유전자형일 경우 O형 자녀는 불가능. 영숙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받았던 정밀 검사 결과지를 떠올렸다. 분명 두 사람 모두 AA형이라고 적혀 있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 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방문 틈으로 보이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거야? 사흘밤을 설쳤다. 김영숙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밑은 검게 그을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다. 물을 썰다가 칼을 놓치기도 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숙은 억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확인해야 돼. 제대로 확인해야 돼. 혈액형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의학 지식이 부족한 그녀로서는 인터넷 정보가 맞는지조차 불확실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는 점점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목이 메었다. 정말 만약에.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나흘째 되는 날 영숙은 결심했다. 병원으로 다시 가기로. 저기요, 지난번에 받았던 출산 기록이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더 자세히요? 이미 다 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당시 병원에 혹시 다른 기록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요. 메모나 일지 같은 거. 글쎄요, 93년이면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 산부인과는 지금 건물도 아니고요. 기록 대부분이 소실됐을 거예요. 영숙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럼 혹시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 명단이라도.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 직원이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이게 당시 이관된 직원 명단인데요. 대부분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워낙 오래됐고 병원도 여러 번 바뀌어서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받아들었다. 1993년 5월 당시 근무 직원. 박철민 원장 마이너스 사망 2001년. 이경희 간호사 마이너스 이민 1998년 캐나다. 최말순 간호사 마이너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정수진 조산사 마이너스 연락 두절. 영숙의 눈이 최말순이라는 이름에 고정됐다. 이 사람 기록에 있던 그 간호사. 출산 기록에 적혀 있던 이름. 신생아 이름표 부착 확인 필요 담당 간호사 최말순. 영숙은 직원에게 물었다. 이 최말순이라는 분 혹시 지금도 연락이 닿나요? 글쎄요. 주소는 있는데 전화번호는 없네요. 한 20년 전 주소라서 지금도 거기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소 좀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영숙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포스트잇에 주소를 적어주었다. 개인정보라서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포스트잇을 꼭 쥐고 병원을 나섰다. 수원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렸다. 영숙은 오래된 주소를 손에 쥔 채 낡은 주택가를 헤맸다. 골목은 좁았고 집들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혹시 최말순 씨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1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말순이? 여기 살다가 10년 전쯤 이사 갔어. 아마 근처 요양병원 쪽으로 갔을 거야. 요양병원이요? 응.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해졌거든.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아. 영숙은 요양병원 이름을 물어 적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30분을 더 갔다. 요양병원은 한적한 언덕 위에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건물. 영숙은 프런트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말순 씨 여기 계신가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세요. 어떤 용건으로 오셨어요? 옛날에 그분이 근무하시던 병원에서 출산했던 사람인데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면회를 허락했다. 3층 302호예요. 근데 말순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올해는 못 계실 거예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간 영숙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302호 앞에서 멈춰섰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저 최말순 선생님이신가요? 옛날에 박철민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셨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영숙은 순간 숨이 멎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등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최말순은 영숙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1993년 5월 12일에 선생님이 계셨던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최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93년 5월. 그녀는 입술을 떨었다. 영숙은 한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밤 제 아기 이름표에 대해 기록이 있었어요. 부착 확인 필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최말순은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라. 선생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 제 아들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최말순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지금 와서? 선생님, 제발이요. 영숙은 무릎을 꿇었다. 최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영숙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요? 두 아기 모두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분만실에서 회복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저는 그냥 다시 붙였어요. 둘 다 남자아기였고 체구도 비슷했고 저는 그냥 뭐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붙였다고요? 최말순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그때 신입이었고 정신이 없었고. 영숙은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내 아들이. 최말순은 울먹이며 말했다.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대로 붙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요? 확신할 수 없어요. 영숙은 바닥을 쳤다. 최말순은 휠체어를 뒤로 빼며 떨렸다. 어머니, 제발, 저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대 산모 정미란 씨.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최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출산 후에 다시는 못 봤어요. 영숙은 휘청거리며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선 그녀는 하늘을 보았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요양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려 걸을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에는 최말순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영숙은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오늘 저녁집에서 먹을게요. 뭐 해주세요? 평소 같으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하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전화를 끄는 영숙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화면 속 준호의 사진.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내 아들, 내가 낳은 내 아들. 하지만 이제는 그 확신마저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멍하니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건물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다시 가봐야 돼. 최말순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날 밤에 대해, 정미란이라는 여자에 대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 이틀 후 영숙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과일과 영양제가 담겨 있었다. 최말순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았다. 302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저 지난번에 왔던 김영숙입니다.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조금 열렸다. 최말순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왜 또 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영숙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최말순은 망설이다가 문을 완전히 열었다.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간소한 방. 창가에는 시든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최말순이 침대 끝을 가리켰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선생님, 그날 밤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5월 12일 그날 밤에는 2명의 산모가 있었어요. 당신과 정밀한 씨. 둘 다 새벽 3시쯤 거의 동시에 분만을 했죠. 동시에요? 네. 당신이 3시 47분, 정밀한 씨가 3시 52분. 불과 5분 차이였어요. 영숙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나서요? 신생아들을 각각 처치하고 발목에 이름표를 붙였어요. 플라스틱 팔찌 형태로 된 거였죠. 거기에 산모 이름과 출생 시각이 적혀 있었고요. 최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회복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아기 2명을 동시에 옮기려고 카트에 나란히 눕혔는데 그때 떨어진 거예요? 네. 카트가 문턱에 걸려 흔들렸어요. 그 순간 2 팔찌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주워서 다시 붙였어요. 확인도 안 하고요? 최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2 아기가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둘 다 체중도 비슷했고 피부색도 비슷했고 저는 그냥 왼쪽 아기한테 왼쪽 팔찌를 오른쪽 아기한테 오른쪽 팔찌를 붙였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최말순의 대답이 영숙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원장님께 보고하면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입이었고 실수를 하면 바로 잘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인생이 제 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최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을 오가며 숨을 골랐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정밀한 씨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 없어요? 주소나 연락처나. 최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시 기록에는 서울 어딘가 주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마 소실됐을 거예요. 병원이 2000년대 초반에 문을 닫았고 기록 대부분이 폐기됐거든요. 영숙은 주저앉았다. 막막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인지. 최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DNA 검사밖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DNA 검사? 네. 만약 정밀한 씨나 그분의 아들을 찾는다면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찾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선생님. 영숙은 최말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다른 간호사나 의사나. 원장님이 계셨죠. 박철민 원장님. 그분은요? 돌아가셨어요. 2001년에 심장마비로.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단서가 끊겼다. 그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최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뭘 제발이에요? 이 일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될까요? 영숙은 손을 뿌리쳤다. 묻어요? 내 아들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묻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당신도 아드님도 그리고 정밀한 씨 가족도.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 만약 나중에 정밀한 씨를 찾게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는 꼭 증언해 주셔야 해요. 최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영숙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최말순이 다시 불렀다. 어머니. 영숙은 멈춰섰다. 그때 그날 밤에 사실은 뭐요? 최말수는 입술을 떨며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최말순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무언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뭘 숨기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다. 정밀안을 찾는 것.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정밀안, 1993년 출산, 서울. 하지만 검색 결과는 너무 많았다. 수십 명의 정밀안이 나왔다. 이렇게는 안 돼. 영숙은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결심했다. 사설탐정을 고용해야겠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요양병원을 나서며 영숙은 뒤를 돌아봤다. 3층 창문 너머로 최말순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최말순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영숙은 고개를 돌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길게 느렸다. 사설탐정 사무실은 좁고 지저분했다. 정밀안 씨를 찾으시겠다고요? 1993년 출산 기록만 가지고요? 50대로 보이는 탐정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네, 가능할까요? 글쎄요, 30년 전 일이고 성함도 흔한 이름이라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도 걸릴 수 있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래도 해주세요. 꼭 찾아야 해요. 성금으로 100만 원 먼저 입금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100만 원. 반찬 가게에서 한 달 벌어도 모자란 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은행에 들러 적금을 해지했다. 준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던 돈이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꼭 진실을 알아내야 해. 통장을 쥔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영숙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하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입맛이 없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별거 아니래. 거짓말이었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32살. 그녀가 키워온 아들. 밤마다 재워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킨 아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영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다. 손님이 주문한 반찬을 잘못 담기도 하고 거스름 돈을 잘못 주기도 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다시 물었다. 네, 죄송해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그날 오후 영숙은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괜찮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지나갔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상하다.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끌리는 느낌.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장을 마저봤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마트 앞에 서서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사장님. 오늘 배송 다 끝났습니다. 내일은 강남 쪽으로 가면 되죠? 택배 기사인 모양이었다. 영숙은 슬쩍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통화를 끝내고 트럭으로 향했다. 트럭 옆면에는 도현 퀵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도현? 영숙은 왜인지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엄마, 나 오늘 일찍 왔어요. 그래, 밥 먹어. 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영숙은 맞은편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왜요? 엄마가 만약에 말이야. 영숙은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만약에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이내 밥을 계속 먹었다. 이틀 후 영숙은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야, 제대로 안 보고 다녀. 형이 먼저 부딪혔잖아요. 영숙은 놀라 밖으로 나갔다. 두 남자가 편의점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한 명은 준호였다. 다른 한 명은 며칠 전 마트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도현, 엄마. 준호가 영숙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이 사람이 길 한가운데서 택배 박스를 내리고 있어서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형이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오셨잖아요. 도연이 차분하게 대꾸했다. 뭐, 말대꾸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숙은 급히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갔다. 준호야, 그만해. 괜찮아. 엄마, 이 사람이 길을 막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잠깐 박스를 내린 건 맞는데 차도에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준호는 화가 난 듯 얼굴이 빨개졌다. 뭐야, 이 자식? 말투 좀 봐. 준호야. 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도연은 영숙을 빤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혹스러움, 혼란, 그리고 그리움? 영숙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남자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끌림. 저기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얘가 성질이 좀 급해서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엄마, 왜 이 사람한테 사과해요? 준호야, 그냥 가자. 영숙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다. 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투덜댔다. 엄마, 저 사람 뭐예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쳐다봐요? 뭐가 어때서? 이상하게 쳐다봤잖아요. 마치 엄마를 아는 것처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했다. 도연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왜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떨릴까?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연이라는 남자, 그는 누구일까? 왜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질까? 설마, 영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설마 저 사람이 정미란 씨의 아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서울에 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김영숙 씨. 지금 몇 가지 단서를 추적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혹시 정미란 씨 아들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들 이름이요? 그건 왜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탐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예전 기록을 보니 출생신고서에 이도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요? 이도현이요.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영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저기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정확한 주소는 못 찾았는데 직업은 택배 기사로 나오네요. 도연 퀵서비스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영숙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도연 퀵서비스 어제 그 트럭에 적혀 있던 이름. 그녀는 주저앉았다. 고맙습니다. 끊을게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벽에 기대섰다.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이 내 친아들이라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어제 준호와 도연이 부딪혔을 때 느꼈던 본능적인 거부감.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지만 무의식 중에 경쟁자를 느낀 것일까?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출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졌다. 영숙은 사흘 밤낮을 고민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 탐정의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름이 같은 것만으로 그가 정미란의 아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점점 커졌다. 도연이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그것은 모성 본능이었을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친자 확인 검사 말씀이신가요? 네. 검사 대상자 두 분이 모두 내원하셔야 하는데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 사람은 본인이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도연에게 다가가야 할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확신 없이 두 사람을 흔들 수는 없었다. 먼저 최말순을 다시 만나야 했다. 이틀 후 영숙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302호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영숙은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를 붙잡았다. 저기요, 302호 최말순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 할머니는 지난주에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영숙은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최말순이 보였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막아섰다. 저는 할머니 딸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만요. 환자가 너무 약하십니다. 영숙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최말순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선생님 저예요. 김영숙이에요. 최말순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영숙을 알아봤다. 어머니,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에 대해서. 최말순의 입술이 움직였다. 영숙은 귀를 가까이 댔다. 원장님이 시켰어요. 뭐라고요? 박철민 원장이 일부러 바꾸라고.
영숙의 눈이 커졌다. 일부러요? 왜요? 정미란 씨가 부잣집 며느리였어요. 원장님이 그 집안과 아는 사이였고, 최말수는 숨을 헐떡였다. 그 집안 아들이 병약했대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뭐요? 건강한 아기로 바꾸라고 시켰어요.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내 아들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 최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원장님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보호자님, 환자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요. 영숙은 다시 최말순에게 매달렸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기록 원장 수첩 병원 금고에. 최말순은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가세요. 빨리. 의료진이 영숙을 밀어냈다. 영숙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일부러 바꿨다고.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DNA 검사를 해야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날 밤 영숙은 준호의 방에 들어갔다. 아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빗을 들고 준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다. 준호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다. 영숙은 머리카락을 지퍼백에 넣고 방을 나왔다. 이제 도연의 것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영숙은 동네를 헤맸다. 도연의 트럭을 찾아서,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도연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내리고 있었다. 영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배송을 마친 도연이 트럭으로 돌아갔다. 영숙은 그가 운전석에 앉는 것을 확인한 후 트럭 뒤쪽으로 다가갔다. 조수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시트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다. 영숙은 주위를 살피고는 재빨리 손을 넣어 머리카락을 집었다. 그 순간 도연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봤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차에서 내렸다. 영숙은 당황해서 손을 뒤로 숨겼다. 저는 택배 문의하려고요. 그러시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저번에 편의점 앞에서 봤던 분이시죠? 그때 화난 남자분 어머니. 네, 맞아요. 영숙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때는 죄송했어요. 우리 아들이 성질이 급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영숙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니. 그런데 정말 택배 문의신 거예요?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영숙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손에는 도연의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었다. 이틀 후 영숙은 병원에 2개의 샘플을 제출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다. 영숙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준호가 자신을 떠나는 꿈. 도연이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꿈. 두 아들이 싸우는 꿈. 반찬 가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영숙은 초췌해졌다. 사장님, 정말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영숙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1시간이면 가는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해 창구에서 봉투를 받았다.
두껍고 무거운 봉투. 여기서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집에서 볼게요. 영숙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병원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발걸음이 멈췄다. 지금 봐야 해. 지금.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힘들었다.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었다. 첫 번째 결과지. 검체 A 김영숙 마이너스 검체 B 박준호 친자관계 불일치 친자 확률 0%.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가 내 아들이 아니야. 손이 떨려 결과지를 놓칠 뻔했다. 그녀는 억지로 두 번째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검체 A 김영숙 마이너스 검체 C 이도현 친자관계 일치 친자 확률 99.99%.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숙은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무너졌다. 길 한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32년. 그녀가 키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친아들은 택배기사로 낯선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공원 벤치에서 2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는 여전히 DNA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졌지만 그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다. 친자 확률 0%, 친자 확률 99.99%.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어디세요? 저녁 먹으러 왔는데 집에 없네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말해야 해. 언젠가는 말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준호야, 사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라고 할까? 그 한마디가 아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가야 했다. 준호를 마주해야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영숙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걱정했잖아요. 영숙은 대답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준호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TV를 끄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결과지를 준호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준호는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뭐예요? DNA 검사야. 왜 이런 걸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설명할게. 진정하고 들어줘. 진정하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친자 확률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과지를 구기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죠? 이거 조작된 거죠? 아니야, 사실이야.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를 낳았던 병원에서 그날 밤에 아기가 바뀐 것 같아. 바뀌었다고요? 준호는 비틀거렸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 최근에요?
그럼 언제부터 의심한 거예요? 몇 주 전에 병원 기록을 보다가. 몇 주 전?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몇 주 동안 혼자 알고 있었다고요?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고 너한테 말하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야 했어. 그래서 검사를. 내 동의도 없이요? 준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내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간 거예요? 내가 자는 사이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절규에 가까웠다. 그럼 난 뭐예요? 난 누구예요? 32년 동안 김준호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요? 준호는 결과지를 집어들고 흔들었다. 여기 0%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남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준호야. 영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다가오지 마세요. 준호야, 제발. 내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친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찾고 있어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밀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숨기는 거예요? 아직 찾지 못했어. 찾지 못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여기 있으면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요? 준호는 방으로 뛰어갔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짐을 싸는 소리였다. 준호야, 뭐 하는 거야? 영숙이 방문을 열자 준호는 배낭에 옷가지를 쑤셔 넣고 있었다. 나가야죠.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준호야, 진정해. 어디 가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야겠어요. 당신 얼굴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준호야. 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준호는 팔을 뿌리쳤다. 놓으세요. 안 돼. 나가면 안 돼. 왜요? 난 당신 아들도 아닌데 왜 안 돼요?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영숙은 울부짖었다. 피가 안 섞였어도 넌 내 아들이야. 32년을 키웠어. 밤새 안아서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게 다 의미 없어? 준호는 멈춰섰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난 속았어요.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그리고 진짜 엄마의 아들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날 찾고 있을까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도연에 대해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준호야, 일단 진정하자. 천천히 얘기하자. 진정이 돼요? 당신은 진정이 돼요? 준호는 배낭을 메고 방을 나섰다.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야, 제발. 영숙이 뒤따라갔지만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빈 거실, 텅 빈 집. 준호야, 준호야.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잠도 못 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수십 번 확인했지만 준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어디 갔을까, 무사하긴 할까. 불안과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점심때쯤 영숙은 결심했다. 도연을 찾아가야 했다. 친아들을 만나야 했다. 주소는 탐정에게서 받았다. 도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영숙은 그 건물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걷었다. 다시 누르려다가 또 멈췄다.
어떻게 말하지 처음 만나는 내 아들에게. 1시간을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가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 저번에 택배 문의했던 사람인데요. 문이 열렸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아, 그때 그분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도연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 코, 인매. 어딘가 자신을 닮은 것 같았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기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영숙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그 순간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도연은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응, 잘 있어. 걱정 마. 엄마.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도연은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3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손님 오셨어. 전화를 끊은 도연이 다시 영숙을 봤다. 죄송해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예. 근데 뭐. 죄송해요. 영숙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도연은 이상하다는 듯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건물 밖으로 나온 영숙은 벽에 기댔다. 어떻게 말해 어떻게. 두 아들. 한 명은 자신을 떠났고 한 명은 자신을 모른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하늘이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식탁에 앉았다. 준호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을 만들었지만 먹을 사람은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일까? 하지만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저 수원 요양병원입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말순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유일한 증인마저 사라졌다. 최말순의 장례식장은 한적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요양병원 직원 2명과 먼 친척으로 보이는 노인 1명이 전부였다. 영숙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선생님 결국 이렇게 가시는군요.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였다. 최말순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다. 그녀도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 가족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영숙은 조용히 빈소에 들어가 절을 올렸다. 영정 속 최말순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나 슬퍼 보였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옛날에 병원에서 인연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가 평생 간호사로 일하셨는데 말년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힘들어 하셨다고요? 네. 자주 악몽을 꾸신다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나 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말순도 평생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 비밀을 안고 빈소를 나서려는데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이 눈에 띄었다. 저거 고인 유품인가요? 아, 네. 병원에서 가져온 건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가족이 없으셔서. 영숙은 가방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옛날 병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직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척분들도 관심 없어 하시던데 보세요. 영숙은 가방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약병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손이 떨렸다. 수첩을 집어들고 펼쳤다. 1993년 5월 일지, 5월 12일 두 산모 동시 분만. 김영숙 남아, 정밀한 남아.
원장님 지시 신생아 교체. 이유 정씨 가문 요청. 정밀한 남편 정우진 정상그룹 2세. 원장님 말 가난한 집 아이는 어차피 힘들게 산다. 부잣집에서 잘 크는 게 그 아이한테도 나아. 영숙은 숨이 멎었다. 증거였다. 확실한 증거.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더 많은 기록이 있었다. 김영숙 아기 건강 3.2kg 정밀한에게. 정밀한 아기 미수가 2.8kg 심장 잡음 김영숙에게. 원장님 아무도 모를 거야. 신생아는 다 비슷해 보이니까. 나는 거부했지만 원장님이 내 일자리 생각해라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수첩을 적셨다. 일부러였어. 계획적으로 바꾼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철민 원장. 그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두 아기의 운명을 바꿨다. 영숙은 수첩을 품에 안았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글쎄요, 유품인데. 제발이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숙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중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혹시 친척들이 찾으면.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비쳤다. 이제 증거가 있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정밀한, 정우진, 정상그룹.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정상그룹 정우진. 기사들이 쏟아졌다. 정상그룹 회장 정우진, 재계서열 22 정우진 회장 부인 정밀한 여사, 10년 전 교통사고로 타계. 영숙의 손이 멈췄다. 정밀한은 이미 죽었다. 죽었어, 내 아들의 엄마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 안도, 그리고 또 다른 죄책감. 기사를 계속 읽었다. 정밀한 여사, 아들 정도현 당시 22세과 단둘이 살던 중 사고 정우진 회장, 이혼 후 재혼 슬아의 딸 하나. 영숙은 화면을 응시했다. 정도현. 이도현이 아니라 정도현. 이름도 바꿨구나. 아니, 원래 정도현이었는데 이도현으로. 더 검색하자 오래된 기사가 나왔다. 정상그룹 2세 정우진, 미수가 출산한 부인과 갈등, 정 회장 측 아들의 건강 문제로 부부 스트레스. 결국 이혼 정밀한 씨, 친권 가지고 아들과 살기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우진은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고 건강 문제가 있자 실망했다. 그래서 박철민 원장과 짜고 건강한 아기로 바꿨다. 하지만 나중에 그 아들 준호도 기대에 못 미쳤는지 결국 이혼했다. 그리고 정밀아는 자신이 낳았다고 믿었던 아들 사실은 영숙의 친아들 도연을 데리고 혼자 살았다. 영숙은 다시 검색했다. 이도연 택배기사. SNS 계정이 하나 나왔다. 프로필 사진에는 도연이 트럭 앞에서 웃고 있었다. 게시물을 훑어봤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몇 년 전 게시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엄마 10주기.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고마워요. 댓글은 몇 개 없었다. 힘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영숙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 아들이 저렇게 외롭게 살았구나. 그리고 정밀한.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도연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여자. 영숙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속았던 거야. 비가 점점 거세졌다. 영숙은 비를 맞으며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도연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탐정이었다.
김영숙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정미란 씨 찾았습니다. 아, 정확히는 이미 고인이시지만 그분 아들 이도현 씨 정확한 주소와 직장 정보 다 확보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병원 기록도 필요하세요? 병원 기록이요? 네, 당시 산부인과가 문 닫으면서 일부 기록이 시청 보건소로 이관됐더라고요. 거기서 1993년 5월 출산 기록 복사본 구했습니다.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최말순의 수첩,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영숙은 정상그룹 본사 주소를 검색했다. 서울 강남, 고층 빌딩. 정우진을 만나야 해. 그 사람이 모든 걸 시작했으니까. 이틀 후, 영숙은 정상그룹 본사 앞에 섰다. 위압적인 건물이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비원이 물었다. 정우진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보세요.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1993년 5월 12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경비원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1993년 5월 12일이요? 네. 그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들었다. 비서실과 통화를 나눴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올라오시래요. 35층입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35층.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복도가 나타났다. 비서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 정우진이었다. 앉으시죠. 차가운 목소리였다. 영숙은 의자에 앉았다.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숙입니다. 1993년 5월 12일 박철민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아들과 내 아들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박철민 원장을 시켜서요.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냉소를 띠며 말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영숙은 가방에서 최말순의 수첩을 꺼냈다.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게 증거예요. 당시 간호사 최말순 씨가 기록한 일지입니다. 정우진은 수첩을 집어들고 펼쳤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건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영숙은 검사 결과지도 꺼내놓았다. 정우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뭘 원하십니까? 사과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내 인생을, 내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 전 부인과 그 아들의 인생을 망쳤어요. 사과하세요. 정우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과요? 30년 전 일에 대해서요? 당신은 죄책감도 없어요? 죄책감? 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김영숙 씨, 솔직히 말하죠. 그래, 내가 시켰습니다. 내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의사는 평생 건강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숙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로 바꿨어요. 당신 아들로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차피 당신은 가난했잖아요. 당신 아들은 평생 고생하며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컸으면 더 나았겠죠.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내려요? 권리요? 정우진은 코웃음을 쳤다. 돈이 권리입니다. 나는 박 원장에게 거액을 줬어요. 그 돈으로 그는 병원을 운영했죠. 거래였습니다. 거래라고요? 사람 목숨을 거래해요? 아이들 둘 다 살았잖아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냥 집이 바뀐 것뿐이죠. 영숙은 참을 수 없었다. 다가가서 정우진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내가. 손 떼세요. 정우진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세상에 알린다 해도 나는 부인할 겁니다. 증거요? 그 수첩이 진짜라는 보장도 없고 박 원장은 이미 죽었어요. 영숙은 손을 놓았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럼 당신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예요? 처벌? 정우진은 다시 책상에 앉았다. 김영숙 씨, 현실을 보세요. 나는 재계 서열 22 회장이에요. 당신은 반찬가게 사장이고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영숙은 비틀거렸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비서를 불렀다. 손님 나가시게 해드려. 기다려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박준호 당신 친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건강해요? 행복해요? 정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가세요. 대답해요. 나가라고요. 정우진이 소리쳤다. 비서가 들어와 영숙의 팔을 잡았다. 나요. 영숙은 끌려나갔다. 복도에 엘리베이터에 그리고 로비까지. 밖으로 나온 영숙은 무릎을 꿇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길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텅 빈 집.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도연의 SNS를 다시 들어갔다. 어제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진에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도연의 뒷모습이 있었다. 영숙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정우진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내 아들들은 지킬 수 있어. 그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야. 어디 있든 무사하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준비되면 집에 와. 기다릴게. 그리고 도연의 번호를 저장했다. 언젠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 나를 위해.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다. 영숙은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란 씨 당신도 힘들었겠죠.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다. 포기가 아닌 결심의 눈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매일 아침 준호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혹시 밤사이 돌아왔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다. 손님들에게 집안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쉰다고 문자를 보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영숙은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은 것 같았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준호가 길거리를 헤매는 꿈. 도연이 진실을 알고 분노하는 꿈. 두 아들이 영숙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호야? 문틈으로 준호가 들어섰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준호야. 영숙이 달려가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준호야, 어디 있었어? 밥은 먹고 다녔어? 친구 집에 있었어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물 줄까? 됐어요.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열흘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진짜 부모는 누군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 알고 보니까 바뀐 아기였대라고요? 누가 믿겠어요. 준호야. 그래서 그냥 혼자 있었어요. 술도 마시고 길거리도 헤매고.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알았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진실은 안 변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는 영숙을 바라봤다. 엄마도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모르고 살았던 거고. 다만, 그는 말을 멈췄다. 다만 뭐야? 다만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32년 동안 당신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영숙이 간절하게 말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넌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게 다 거짓이 될 수는 없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엄마 마음속에는 진짜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도현이었나? 그 사람이 엄마 친아들이잖아요. 준호야. 엄마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영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짧게. 어떻던가요? 보니까 좋던가요? 친아들이라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아들한테? 절대 아니야. 영숙이 소리쳤다. 너와 도현, 둘 다 내 아들이야. 한 명을 선택할 수 없어. 둘 다 소중해. 둘 다라고요? 준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가능해요? 한 명은 피로 이어진 아들이고 한 명은 그냥 인연으로 만난 아들인데? 가능해.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한테는 가능해. 너를 키우면서 쏟은 사랑이 밤새 안아서 재운 시간이 아플 때 간호한 기억이 그 모든 게 거짓이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도연이도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 아이도 내 책임이야. 준호는 한참을 영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영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답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도연이도 외면할 수 없다는 거. 그 사람은 알아요? 진실을? 아직 몰라. 말하지 못했어. 왜요? 무서워서.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도 너처럼 충격받을까봐. 그 아이도 날 원망할까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죠. 나도 그랬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응? 나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영숙은 놀라 준호를 바라봤다. 도연이를? 네.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는지. 준호야, 그건. 그리고 엄마가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할 때 나도 같이 있고 싶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어. 그럼 같이 가자. 이틀 후, 영숙과 준호는 도연의 집 앞에 섰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저번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옆에 선 준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 그때 편의점에서. 네.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물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안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도연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구는 낡았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심호흡을 했다. 옆에서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준호가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도연 씨 아니, 도연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할 말이 믿기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다 사실이야.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1993년 5월 12일 너와 준호가 태어난 날이야. 영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병원 기록을 발견한 것, 최말순을 찾아간 것, DNA 검사를 한 것, 그리고 정우진을 만난 것까지. 도연은 처음에는 멍한 표정으로 듣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당신 친아들이고 준호 씨가 정밀한 제 엄마. 아니, 그분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방 안을 오가며 숨을 헐떡였다. 증거는요? 증거가 있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와 최말순의 수첩을 꺼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읽던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엄마는 정밀한 씨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그분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확실해.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엄마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분도 속았던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 속았어. 영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다가오지 마세요. 도연아, 당신이 제 친엄마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32년 동안 정미란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분과 함께 웃고 울었어요. 힘들 때 의지했고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야. 영숙이 간절하게 말했다. 그분이 너한테 쏟은 사랑은 진짜였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은 진짜야. 그럼 당신은요? 도연이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저한테 뭐예요? 친엄마. 그게 뭔데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 얼굴도 목소리도 다 낯선데.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너를 몰라. 하지만 뭐요? 하지만 너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
그게 모성 본능이었는지 피의 연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그랬어요. 당신을 봐도 아무 느낌 없었어요.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몰라도 천천히 알아가면 돼. 알아가요? 도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필요 없어요. 엄마는 이미 있었어요.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새로운 엄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도연아. 그리고 이 사람. 도연은 준호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 제 친형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린 서로 싫어하잖아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보면 불편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내 탓이에요? 나도 피해자인데? 알아. 근데 감정이 그래. 너를 보면 화가 나. 두 사람은 날카롭게 서로를 노려봤다. 그만해. 영숙이 소리쳤다. 너희 둘 다 그만해. 서로 탓할 필요 없어.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도연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가족 코스프레 하자는 건가요? 아니야.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억지로 가족이 되자는 게 아니야. 다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너희 둘 다 내게 소중하니까. 둘 다요? 도연이 물었다. 네. 둘 다. 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준호는 내가 키운 아들이고 도연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둘 다 내 아들이야.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알아. 천천히 해. 그리고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를 보며 말했다. 당신도 저를 형제라고 생각하기 힘들겠죠. 솔직히 그래.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가 원한다면 노력은 해볼게. 영숙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밥 드셨어요? 영숙은 눈을 깜빡였다. 아니, 아직. 그럼 뭐라도 시켜 먹을까요? 여기서.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배고프긴 해.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시작이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대화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다.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도연이 물었다. 회사 다녀. IT 쪽. 아, 그렇구나. 저는 택배 일해요. 알겠지만, 응. 힘들진 않아요? 익숙해졌어요. 10년째 하니까. 준호는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너 혼자 살아? 네. 가족은? 엄마 돌아가신 후로 혼자요. 아버지 정우진 씨는 연락 안 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알아요. 도연도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관심 없었어요. 엄마랑 이혼하고는 아예 연락도 끊었고요. 미안해. 왜요? 준호 씨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서.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영숙은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밤이 깊어졌다. 이제 가봐야겠다. 영숙이 일어섰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다.
조심히 가세요. 도연이 문까지 배웅했다. 도연아. 영숙이 돌아서며 말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 도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와도 돼요. 고마워.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안아줘도 될까?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은 도연을 안았다. 32년 만에 안아보는 친아들. 그의 체온이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도연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도 영숙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질투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그들은 30년을 잃어버렸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작이라도 한 것 같아서. 저 사람 도연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근데 형제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색해요. 천천히 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저 아직도 가끔 헷갈려요. 내가 누군지, 어디 속한 건지. 나도 그래.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아직 헷갈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너는 내 아들이야. 도연이도 내 아들이고. 그게 답이야. 준호는 작게 웃었다. 그럼 엄마는 욕심쟁이네요. 아들 둘이나 가지려고. 그래, 욕심쟁이야. 영숙도 웃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 달 후, 영숙의 반찬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얼굴이 좀 밝아지셨네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담았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이 열렸다. 준호와 도연이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라는 호칭은 받아들인 것 같았다. 왔어? 둘이 같이? 네. 오늘 같이 배송 갔다 오는 길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준호 씨가 회사 물건 배송 좀 맡겨줬어요. 도연이 덧붙였다. 그래. 고마워, 준호야. 별거 아니에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근데 둘이 사이 좀 나아진 것 같네? 글쎄요. 도연이 준호를 보며 말했다. 여전히 이 사람 성격 급한 건 못 참겠어요. 뭐, 너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잖아. 제가 답답해요? 두 사람은 티격태격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해 보였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배고프죠? 밥 먹고 가. 네. 세 사람은 가게 한쪽 테이블에 둘러앉아 영숙이 차려준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에 엄마 정밀한 씨 묘소에 갈 건데요. 같이 가실래요? 영숙은 놀라 도연을 바라봤다. 내가 가도 돼? 네. 엄마한테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도연아. 저도 갈게요. 준호가 말했다. 저도 그분한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친엄마니까. 영숙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셋이서.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정밀한의 묘소 앞에 섰다. 소박한 묘비.
사진 속 정미라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영숙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란 씨 처음 뵙네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그녀는 꽃을 놓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둘 다 모르고 살았죠. 당신도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도연이를 잘 키워줘서. 준호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는 박준호예요. 아니, 정준호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눈물을 흘렸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도연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엄마, 나예요. 옆에 이분이 제 친엄마래요.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근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 엄마예요. 그건 안 변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도연이 물었다. 그럼. 영숙이 대답했다. 분명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웃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준호가 말했다. 두 분 엄마가 다 보고 계시겠네요. 여기 계신 분이랑 저기 앉아 계신 분. 그는 영숙을 가리켰다. 영숙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 우리 모두 보고 있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묘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배고프지 않아요? 영숙이 물었다. 엄청 배고파요. 도연이 대답했다. 그럼 뭐 먹을까? 고기 먹고 싶은데요. 준호가 말했다. 좋아. 오늘은 엄마가 쏜다. 와,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많았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피로 이어진 관계도 있었고 정으로 이어진 관계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영숙은 백미러로 두 아들을 바라봤다. 뒷좌석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 준호가 도연을 놀리고 도연이 대꾸하는 모습, 내 아들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